네, 대권 잠룡들의 출마 소식이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동연 경기지사가 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르면 내일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수 진영 여론조사 선두권인 김문수 전 장관도 조금 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이 됐고요. 재선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조금 전에 최고위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고 소회도 밝혔습니다. 지난 3년이 소설 같았다, 짧은 듯 긴 듯 했다라는 이런 발언들이었는데요. 이제 시선은 출마 선언입니다. 이르면 내일 하겠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서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세요?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양당을 통틀어 가장 지금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실상의 예비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출마 선언 물론 준비는 했겠지만 예. 아마 그것이 어찌 보면 본선 공약과도 일치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본인의 상징 자본을 사실은 이제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검증받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로 갈 것이냐는 조금 더 숙고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할 수 있는 이제 그 이른바 어떤 중도층 소구 방법이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 일극이라고 주어진 지금 당내의 이런 환경들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뚫고 나가야 할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선이 벌어지면은 야당의 후보는 도전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대선이 벌어졌지만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지금 강자의 지위를 가져버렸고 챔피언의 지위를 가져버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불일치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사실상은 여당 후보의 지금 출마 선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의도 대통령 3년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행정부 대통령 하겠다고 나타나는 그런 사실은 이 프레이밍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 교착 전선을 돌파해서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자기의 메시지, 이미지를 담아서 대선 전국으로 갈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비호감이 높은 중도의 바다를 건널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즉각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루 이틀 조금 텀을 보면서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한 출마 선언이 담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당, 야당의 구분도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언제 어떤 메시지 이런 부분들 강조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조기 대선 국면이고 지금 50며칠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저는 빠르면 내일이라도 관련된 메시지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시기보다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결국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안정감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개월 정도 동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의 유탄을 맞아오고 있고 국민들도 불면의 밤 그리고 불안감 절인 그런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지나가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다라고 한다면 안정감 있게 우리나라를 이끌어줄 리더십 있는 그런 정부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주자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먹사니즘 그리고 잘사니즘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부분들을 내세우면서 경제와 민생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적임자다 이러한 메시지 그리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드리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비명계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동연 경기지사도 오늘 출국 전에 인천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도 경기지사를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김경수 전 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여론조사상의 표현을 빌리면 에펠탑 효과, 노출도라든가 주목도에선 지금 타 후보들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의 수치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은 과연 여기에 내가 뛰어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다음에 어떤 비전으로 내가 뛰어들어가야 하는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는 지금 보기에 물론 저 출장 일정은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공항에서 출국 전에 이색적인 대선 출마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는 메시지도 해석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른바
그 어떤 국회라든가 일종의 다른 상징적 장소들이 아니라 정말 공항, 그다음에 미국 이런 출장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시대 교체에 또 맏형이 되겠다 그런 메시지도 담을 수 있어서 아마 전략적으로 타이밍과 장소, TPO를 좀 고려한 행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바로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남으로써 본인이 어쨌든 비주류를 아우르는 비주류 쪽에서는 본인이 1등 전략.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분들이 뭐 대선 후보가 될 걸로 다 어대명이라고 예상하지만 세상이 특히 정치는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2위, 그다음에 아주 유력한 2위의 지위를 확보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김경수 전 지사, 그다음에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각축하는 양상인데 실제로 지금 김부겸 전 총리는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좀 큰 후보군들 중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양김, 김동연과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어떤 각축이 굉장히 말하자면 포인트를 어떤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김동연 지사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한 것 같고요. 실제 경기지사라는 타이틀은 상당히 아주 유리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말하자면 본인에게 정치 환경적으로 유리한 상징 자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가장 1,000만이 넘는 그 거대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광역자치단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그다음 현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구, 그다음에 혹은 미래와 과거 이런 것들을 선명히 대비될 수 있는 그러한 또 말하자면은 일종의 전선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는 그런 점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전략적 행보가 담긴 선언과 함께 내용도 그런 측면에 좀 치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짚어주신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요. 그에 앞서서 김두관 전 의원도 네.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더 출마 선언을 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당내 민주당 내의 경선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해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이광재 전 지사도 지금 출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떤 분들이 더 출마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대선에 관련된 경선들이 사실상 어대명 구도이기 때문에 흥행이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흥행,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에서 경선의 흥행이 지금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결국 안정감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마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물론 뭐 비명계 주자들이 함께 뭐 출전을 해서 경선 과정에서 각자의 경쟁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른바 용광로 경선이 돼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 경선이 지나고 나면 모두 다 화학적으로 통합을 해서 국민들께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는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 경선이 너무 싱거운 것 아니냐라는 우려보다는 사실상 어떤 후보를 중심으로 하더라도 안정감 있게 국민들께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해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들이 뭐 10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 경선이 뭐 컨벤션 효과나 흥행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선 이후에 상당히 후보들 간의 상처도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분열의 양상이 남을 수도 있다라는 면에서는 시끄러운 경선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지적해야 될 대목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양당의 경선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후보, 예비 후보 대선 기타금이 4억 원이에요. 이 비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으로 이제 말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 대선이라 그러면은 경선 기간만 한 2-3달이 되기 때문에 4억 원을 내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확장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또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3주 안에 말하자면 지금 잘못하면 후보 연설 한두 번 하고 4억 원 날릴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1억 원 정도 내고 사실 이걸 하느냐? 물론 뭐 1억 원이 뭐 정치의 어떤 자산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 눈높이로 봤을 때 어떤 많은 어떤 이른바 그 자격이 안 되는 군소 후보들이 난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허들로서 기탁금 제도를 둔 건 좋은데 사실 전 정당에서 4억 원, 1억 원은 지금 그렇게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기회에
만일 어떤 정상적 대선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말하자면은 탄핵으로 인한 혹은 대통령 권위로 인한 이런 것들이 벌어질 때는 조금 그 문턱을 낮추고 허들을 낮춰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 중에서 이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당,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법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지금은 흥행이 중요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안정을 국민들은 원한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경선 룰은 또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완전한 국민 경선이냐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대로 뭐 50%, 그러니까 당원 50%대 뭐 국민 50% 이런 비율로 할 것이냐의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대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써 55일 남은 이 대선 과정 그리고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일이 5월 11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4월 안에는 어느 정도 후보에 대해서 윤곽이 드러나야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대선 일정이라든지 대선 선거 운동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선룰 같은 경우에는 당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오던 관례들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했던 관례들이 있고 그 전에도 뭐 특별당규를 통해서 대선 과정에서는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룰이 이미 틀이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큰 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 주자들마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 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룰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민주당 경선 룰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뭐 같은 생각하세요? 근데 친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합을 50으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선거인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걸 50에 예. 총합을 해서 이제 100을 가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걸 50을 만든다. 지금의 이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여기 권리당원은 전부 강성당원들이 지금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선거는 경선은 불보도 뻔한 얘기고 그다음에 일반 선거인단이 참여한다고 쳐도 실제 지금 계엄의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민주당을 계엄 해제를 이끌었던 그런 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은 경선이 흥행도 감동도 무슨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게 최소한 그러면 일반 국민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넣든가 조국혁신당에서는 아예 야권 전체를 100%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 저는 이거는 조금 좀 과도한 거라고 보더라도 지금의 이 경선 룰을 바꾸지 않는 한 사실 후발주자들이 이 견고한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후보가 될 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문을 열어두고 룰 세팅하는 과정에서 양보하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들의 그런 건의를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취할 때 이재명 대표의 가장 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포용성, 다양성 이런 점들이 좀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저는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전향적으로 고려해볼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출마 러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범보수 후보 지지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 조금 전에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도 밝혔고 그 외에 앞으로의 좀 본인이 열망하는, 본인이 바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냈는데 이 김 전 장관의 출마가 양당의 대선 전략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탄핵 정국에서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김문수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잡히기 시작했을 때부터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약간은 당황한 모습도 있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그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 와서 국무회 의원들이 다 전원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국무위원들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일어나서 국민들께 사과를 할 때 꿋꿋이 앉아 있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상징이 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로 나와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오르게 하는 것 자체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께 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는지를 설득할 수 있고 명분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제대로 된 관계 단절이나 절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 김문수 전 장관이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의 대선 과정에서 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번 대선의 구도는 내란 세력에 대한 종식과 그리고 헌법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세력 간의 경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문수 전 장관이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보여줄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비롯해서요.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인 탈레반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편한 뭐 형이라는 표현을 네, 쓰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본선을 보고 뛴다. 홍 시장 이야기했거든요. 네. 좀 지금의 그런 국민의힘 내에서의 후보들의 그런 발언들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대선 후보에 대한 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입니다. 그게 승부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경선 전략과 본선 전략을 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워낙 짧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선 전략과 본선 전략이 지금 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직격을 가하느냐. 이게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가장 우측에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지금 우측에 그러니까 그 지지층에 가까이 가 있다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지금 말하자면 1등으로 지금 나타났어. 아주 큰 표차는 아니 큰 폭은 아니지만 그 1등 때리기 전략이죠. 1등을 때려야지 일단 본인이 여기에서 올라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김문수 지사가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좀 약점이라 한다면은 강경. 그것을 이제 탈레반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면서 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경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경선 과정에서 실제 민심은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이 뼈아파서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쪽 한쪽에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룰은 마지막 결선 투표 2명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은 4인이 최종 결선 투표 파이널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4명 구조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문수, 홍준표, 그다음에 오세훈 그 간에 한 명과 아까 요 두 분의 한 명 중과 그다음에 이쪽 왼쪽으로는 하면 오세훈 오세훈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등등 그렇게 하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한쪽에서 파이널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서 내가 최고의 강자라고 하는 그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홍준표 시장은 김문수 전 장관을 계속적으로 공략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안철수 의원 이야기도 해볼게요. 변호사님께서 조금 전에 김문수 전 장관이 앞으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은 어제 대선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내가 윤 전 대통령 도와서 단일화했던 거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어요.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번 대권 도전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했던 부분 이제 사과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국민의힘 전체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명분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파면당한 이 시점에서 왜 다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국민들에게 대해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득은 당연히 절절한 사과에 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하는 것, 그러니까 제명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나와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의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사과한 것 자체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실 어제 큰 해프닝 중에 하나가요. 손가락에 글씨가 써 있어서 이 글씨를 두고 처음에 무슨 글씨냐. 예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무속 논란이 있었던 것 그것이 떠오른다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대변인들의 이름을 써서 그것을 이제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좀 알기 쉽게 손바닥에 써놓은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런 모습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이 출마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메시지는 잘 준비한 것 같지만 디테일에선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저런 손가락 글씨만 지금 좀 회자가 되고 해프닝으로 남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은 들고요. 안철수 의원도 나름대로 이제 대선 경선에서 특히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준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왜 국민들께 지금 국면에서 다시 국민의힘이 대선 주자를 내는지 후보를 내는지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모습 보여줄 것 같으세요? 사실 안철수 의원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언제나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그 꼬리표가 굉장히 뼈아프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은 뭐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어야 완주를 하는 거고 후보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완주를 못하는 건데 그동안은 뭐 군소정당에서의 후보였기 때문에 완주하다가 단일화를 통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 근데 안철수 의원의 강점은 그겁니다. 어쨌든 대선을 4번이나 그러니까 3번을 출마해봤다는 거. 네.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 시장 외에는 가준 이 정도 경륜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건 대단히 큰 장점인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단일화에 대한 사과는 했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언제나 그까지 완주하지 못한다는 그 허약한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보여줬던 그동안의 새 정치가 과연 그러면 보수 주류인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변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떤 비전으로 다시 한번 소화하겠다 그런 데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아직은 보이지 않아서 진짜 그런 것들이 어떤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원과 그다음에 국민에게 이제 전달될지 그런 설득력의 측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안철수 의원이 어찌됐건 나중에 상위 파이널 컷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건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 말하자면 허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안 의원의 4번째 도전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이 내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달 이제 퇴임하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을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어제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발언에서도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걸 반헌법적이다, 위헌적이다, 그다음에 이게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걸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도덕적 논란은 불가피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한대행이 지난번에 말하자면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그때 탄핵됐던 그 사안은 뭐냐? 윤 대통령이 권위 상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제한적 상황 관리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한 아주 일종의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흠결없거나 논란이 없는 그것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엔 권위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권력의 진공 상태예요. 대선 때까지는 관리자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임명됐느냐를 갖고 따지는 건 정치권의 몫이겠지만 한대행이 임명한 거 거기다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까지 임명하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마은혁 재판까지 임명했다는 거는 논란이 됐던 부분들, 정치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지만 됐던 부분들을 수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인사검증을 통해서 따지는 건 모르겠으나 이걸 자체를 무효로 돌리다 그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의 저 모습은 제가 보기에 상황 관리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한 다음에 권력을 이양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좀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 재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탄핵까지 다시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탄핵 여부, 탄핵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탄핵 사유는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고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유가 되는 것일 텐데요. 사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헌재에서 그 결정한 부분,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이 위헌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위헌적인 상황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했지만 사실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 특히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월권 행위이고 위헌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탄핵 사유에는 해당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고려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바로 탄핵 절차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저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이번 탄핵 정국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준법 의식과 그리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헌법을 지켜야 하는 오히려 한덕수 권한 대행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목도하셨다라는 점도 역사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특히 중도층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하실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